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은 보험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 보험업 70년 만에 첫 역마진 쇼크다. 역마진. 그럼 뭔가 좀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고객과 고금리로 계약을 했는데 저금리가 지속돼 운영수익은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에게 줄 돈이 더 커졌고 실제 그 돈으로 벌어들인 돈은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손해를 보게 되네요. 생보업계 마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과거에 일본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좀 그림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통상 이 파란색 막대가 더 큰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보험업계가 약간 이익을 남기면서 영업을 할 텐데 지금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요. 파란 막대가 더 적어졌습니다. 역마진이 생긴 겁니다. 갈수록 적자가 쌓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이쪽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얼굴이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조국 이르면 오늘 검찰 출석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번 주면 오늘과 내일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 수사 79일 만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공개 출석할 듯하다. 그러나 이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 가운데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많은 얼굴들이 등장합니다. 미국 국방 4인방 서울 집결 지소미아 역대급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4인방이 서울에 다 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누가 있나 보죠. 여기 보면 에스퍼 국방장관, 밀리 합참의장, 그다음에 데이비슨 사령관,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엄청납니다, 지금.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 써 있습니다. 오늘 한미 군사위원회 대장 3명 참석한다. 별 4시 3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국무부 순회 4인방 이어서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까지 방한했습니다. 에이브런스 한미연합사령관은요. 지소미아 종료 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올려서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까지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사진 봐주시죠. 일단 사진 보시면요. 뭔가 민간인으로 보이지만 무장한 상태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것도 보이고 불도 있고 화염병 등장합니다. 전쟁터 같습니다. 홍콩의 중문대학교 앞 표정입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고요. 이 앞에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홍콩 사태.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가정 방불케 한다. 시가정. 전쟁 상태로 사실상 가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정면 충돌인데요. 많은 사상자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그리고 주연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 봐주시죠. 내가 가라 험지. 이 표현이요.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인기를 끌었던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요즘에 이 험지와 관련해서 각 정당에 내가 가라 험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조국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검찰 출석 예정돼 있고요. 끊임없는 북송 논란. 지금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대학가에 일고 있는 홍콩 갈등. 홍콩 아까 시가전 모습이었는데 이게 우리 대학가까지 불똥이 뭔가 튀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전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검찰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오늘 소환할 듯하다. 매일경제는 오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뒀습니다.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예비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지가 계속 그동안 있었거든요. 이른바 미국에서 따온 그 박사학위 논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 2차, 검찰이 2차 기소 사건 14개 혐의에 대해서 2차 기소 사건을 했는데 이 사건을요, 경제전담 재판부가 담당하기로 법원이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기소된 사건은 이제 표창장 관련 의혹인데 재판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병합이 돼서 합해질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아마 이런 것도 좀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환 조사,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과연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할까? 다음 기사 보시죠. 검찰 조국 조사 주식과 장학금 대가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장관 사퇴 30일 만에 오늘 검찰 출석 가능성이 크고요. 많은 언론들이 오늘 대부분 오늘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부인 주식 거래를 알았는지 추궁할 듯하다. 이 주식 거래 알고 있었는가? 문제. 알고 있었다면요, 이게 여러 가지 또 좀 퍼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딸 장학금, 검찰은 딸 장학금 관련, 부산의전 장학금 관련 노한중 원장 두 번째 지금 조사를 한답니다. 불러서 조사를 들어봤는데 이 장학금 부분도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국 전 장관과의 연계고리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 언급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과거 조국 전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제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자, 뭐 한참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한 말인데 아마 검찰에 출석해서도 저와 비슷한 진술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자,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오늘 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기를요, 알려졌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 조사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 출석했을 때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분이 무엇이냐 지금. 피고발인이냐 피의자냐 했더니 지금까지는 피고발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나머지 그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그 조국 그 장관의 동생도 그렇고 예. 모두 다 그 혐의점에 관련돼서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소장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도 공범이라는 표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11차례 그 공소장에 등장하지만 그냥 이름이 등장하지 네.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네,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예. 실제로는 공범이 아닌 피고발인 상태로서 조사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검찰이 예. 그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 정도로 보이는 그러면은 검찰이 있습니다. 향후에 수사 대비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피의자라고 잠정 지어놓고 예. 외부적으로는 이걸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에는 표출되어 있는 그 범죄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묵지 않음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방어할 수 있는 변론 방안에 관련해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차단한다. 이런 차원에서 피의자라는 그
가면을 씌워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향후에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뭔가 방어하는 걸 좀 더 예리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공개도 안 하고 있고 피의자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확인도 안 해주고 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제 판단하기는 예. 지금 너무 많은 좀 예. 혐의점들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물론 이게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도저히 뭐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 부부간에 알 수 예. 없었을 리 있겠느냐, 예. 뭐 이런 질문만으로도 같이 피의자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피의자로서 소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는 요즘에 사실 이런 어떤 이 개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서 뭐 피의자인지 뭔지 이런 거 확인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언론은 피의자로 출석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규영 변호사. 예. 자, 그렇다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와 마주보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예. 어느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까요? 예, 결국에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혐의는 예.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공모에 해당되는 죄와 어. 단독범에 해당되는 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모에 해당되는 것은 예. 정 교수, 예. 아내인 정 교수와 그리고 동생과의 어떤 공모관계 예. 두 종류가 있고 단독법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단독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단독법 관련해서는 일단 허위 공모서 작성 관련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련해서 작성된 어떤 인턴 증명서, 인턴 관련해서. 예, 그거는 본인이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정 교수가 그게 관여될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서울대에서 발급된 문서는 공문서가 되는 네, 거예요.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가 이제 그 서울대 교수들이 공문이 지위에 있고 공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 단독법이긴 한데 예. 그 행위는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즉 뇌물죄가 있는데요. 뇌물죄 관련해서는 정 교수와 관련된 행위,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그것이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는 공직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민정수석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차명, 헐값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뇌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정 교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뭐 정권관리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 문제되지만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그와 공모된 어떤 공범 관계도 있지만 본인이 별도 범죄로서 뇌물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단독법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 관련해서는 일단 자녀 입시 비리, 뭐 부산대, 뭐 다른 이때까지 이야기 나왔던 것, 그 모든 것과 공모가 문제되고요. 그다음 사모펀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인데요. 증거인멸도 결국 공모와 관련되는 건데 이 증거인멸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범죄들은 어떤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되지만 증거인멸은 그 자체로 구속 사유와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혹시 공모관계 인정이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뭔가를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증거를 정황을 찾아낸다면 이게 구속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동생과 관련된 이때까지는 그 아내와 관련된 부모관계 있는데 동생과 관련된 웅동학원, 웅동과 관련된 허위 소송, 세무 멘탈 관련, 강제집행 멘탈죄와 관련해서 또 역시 공무관계가 문제됩니다. 지금 이교환 변호사 설명을 시청자로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지금 혐의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최근 나왔던 공소장에는 공범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확실히 검찰이 뭔가 대비를 해서 그리고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이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요. 언론들은 지금 그게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 시청자 여러분 역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국 서울중앙지검 1층으로 출석하나 아니면 지하로 오나 변호인단 고민이다. 이 제목은 변호인단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이 피의자에 대한 어떤 이게 보호, 뭐 신상 공개 이런 게 좀 엄격해졌잖아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사실 검찰 출석할 때 한 번도 노출이 안 됐어요. 그럼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은 어떤 모습일까? 1층일까 지하일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윤용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전직 그 법무부 장관은 공인이라고 보거든요. 공인이라 저는 1층으로 그 얼굴 드러내면서
그 출석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기자들의 봐요. 질문도 좀 받고. 거기 당당하게 예. 지금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발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명확한 본인은 거는 피고발인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피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그렇죠. 없어요. 본인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예.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고 투자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예. 했으니까 1층으로 당당하게 가야죠. 어. 근데 지난번에 부인인 정경심 씨는 지하로 다들 모르게 갔습니다. 출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도 지금 피의자 인권 보호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하로 갈 가능성도 많고 검찰도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도 또 있으니까 예. 뭐 조용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하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보는데 예. 원칙은 1층에 당당히 가야죠. 당당히 가서 뭐 있는 걸 다 좀 밝히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 저는 예. 정경심 교수는 14개의 혐의가 있잖아요. 구속 예. 기소된 게. 그리고 그 죄가 미공개 사모펀드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거는 굉장히 넓게 인정이 돼요. 옛날에 어느 기자도 예. 세제 없는 세탁기 그거를 발표하는데 예. 그거 며칠 전에 알고 주유소 갔다가 감옥 간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공개 중요 정보는 그렇게 광범위해요. 예,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이거 빠져나가기는 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조국 교수는 예. 정경심 교수가 7억 1,300만 원 투자할 때 예. 그 얼만큼 알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물론 뭐 표창장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뇌물이거든요. 예. 예, 공직자윤리법 위반.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 그게 문자나 메일이나 뭐 이렇게 증거가 없으면 예. 또 뇌물죄는 굉장히 처벌도 엄하지만 예. 또 피의자한테 좀 유리하게 또 법원이 해석하는 면이 그러니까 있어서 기준이 좀 엄격하다는 그렇죠. 거죠. 조국 교수가 떳떳하다면은 예. 지하로 오라고 해도 나는 1층 갈 거야. 그래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홍규 교수께서는 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나올 텐데 어떤 모습일 것으로 전망하세요? 어떻게 1층입니까? 아니면 지하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좀 그 비공개 소환이 그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예. 그때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예. 검찰 개혁의 하나의 키워드로 내세웠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비공개 소환에 대한 어떤 원칙을 보여주면 예. 거기에 맞춰서 비공개 소환에 응하는 것이 곧 지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아마 또 보수나 야권에서는 그러면은 이 검찰 내부에 어떤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그거에 또 제일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이 됐다. 또 이런 또 얘기를 하겠네요. 야권에서 분명히. 뭐 수혜자이실 수도 있지만 예. 그 어떤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였던 첫 시발점을 나타냈던 또 당사자로서 예.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공인으로서 당당히 나서는 게 원칙일 수도 있지만 예.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검찰 개혁 키워드를 자신이 몸소 실천한다라는 메시지를 보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지금은 입장 발표라는 것을 꼭 예. 포토라인이나 1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께서 페이스북에서 또 자신의 메시지를 밝혀내듯이 다른 루트로도 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용걸 대표님하고 주원교 교수님이 약간 좀 전망이 다르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약간 좀 다른데 뭐 보면 알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고요. 조대진 변호사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아까 이경환 변호사는 뭐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기소는 검찰이 분명히 하겠죠. 기소는 뭐 예단입니다만은 기소는 할 작정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 봐서는 기소까지 분명히 간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게. 뭔가를 큰 거를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관련 가족들에 관련된 예. 조사의 정점이 결국에는 조국 장관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은 예.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조국 장관을 통해서 조국 장관 일가에 관련된 그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소를 하되 아까 말한 대로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 이 구속 부분에 가능성.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일가 지척들이 다 지금 공범으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부인가 상태거든요. 있죠. 지금 뭐 조카도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동생도 들어가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굳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예. 자진 출두한 그 조국 장관을 구속시킨다. 이거는 오히려 더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 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겠네요. 보니까요. 이 출석하는 모습도 고민이고요. 이거 기소하는 거는 뭐 아마 기소할 것 같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또 고민이고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당 얘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당 총선 험지 승부수. 승부수.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뭔가 인물이라는 거예요. 승부수니까요. 보면은 강정홍성 포함 장차관 10여 명 차출 검토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이 강정홍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여기 써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요 성윤모 산업통상장관. 이분들 출신지가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또는 영남권이 많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당선자 내기. 이런 곳으로 총선 출마를 시키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보시죠. 정책적 역량으로 취약지 공략 활용 보관이다. 취약지. 험지라고도 표현됩니다. 이 험지란 땅이 말 그대로 거기 가면 굉장히 험한 땅이란 뜻이잖아요. 사시는 분이 험한 게 아니라 글로 가는 사람 입장에서 험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그다음에 구윤철 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등 출마설, 전직 관료, 김용진, 황인선, 김학민은 어제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험지로 간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장관들 다수 차출된 청문회가 총선 변수다. 왜냐하면 장관 바뀌니까 새로운 후임 장관들 청문회 하잖아요. 또 이 청문회가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폭탄이 터지는 곳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청문회가 이른바 정치적 폭탄이 터지는 곳. 그래서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강경화, 홍남기, 정경두 장관 다 뛰어야 한다. 여당 총선 올인이다. 역시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민주당 청와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차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장관들. 열세 지역 투입 빅매치 기대한다. 그리고 어제 입당식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3명 어제 입당하면서 허엄지로 뭐 출마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성 갖춘 신인 허엄지에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뭐 민주당 입당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각오 밝혔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우리 사회에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이제 현실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어왔던 과거를 뒤로 하고 이 길에 뛰어든 이유는 바로 정치의 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소명 때문입니다. 참 걱정의 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경제를 살려라. 국민들이 저희에게 주는 지상명령입니다.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초석을 놓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준 대학을 떠나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치라고 하는 대담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치가의 길로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제가 봐왔던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헌법상 엄격한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약간 내각제 요소가 있어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건 내각제 요소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 어떻게 보면 이 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것은 이제 거꾸로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 내각제 요소가 좀 짙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윤영건 대표님, 네. 장관 차출론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당 내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장관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니까 예. 좀 긍정적인 면은 있죠. 예. 긍정적인 면. 저는 그 내년 4월 선거의 화두 예. 본질이 뭐냐? 예. 저는 한마디로 새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예.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예.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백화점 사업의 본질이 뭐냐? 임원한테 물어봤어요. 물건 파는 거라니까 아니다. 뭡니까? 다시 연구해와. 그래서 해외 가서 연구했더니 백화점 사업은 부동산업이다. 아, 부동산업. 부동산업이다. 입지 이게 중요하다. 호텔은 장치 산업하고 서비스다. 그리고 반도체는 시간하고
양심을 파는 산업이다. 시계는 패션이다. 이런 식으로 본질 정리를 했거든요. 내년 4월 저는 총선은 새바람이다. 왜?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양이 안 차요. 예. 안보, 경제 다 불안하고 엉터리예요. 예. 그리고 야당은 국정농단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 예. 탄핵 시비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고 예, 있어요. 예. 새바람을 불어일으켜야죠. 그래서 장관들을 임명한다는 저는 그건 약간의 새바람이라는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은 새바람 있다. 측면에서는 좀 좋게 볼 수 있다. 뭐 긍정적인 예. 면이 있다. 그건 다만 예. 이낙연 총리부터 다 이제 출마하는 예. 나오면 예. 그 많은 청문회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조국 청문회 하나 때문에도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저는 이 정권이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텃밭에 오랫동안 닦았던 사람들, 예. 그 사람도 다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청와대랑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쪽집게처럼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청와대 입김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걸로 봐서 예. 저는 여기 나온 사람 다는 아니고 예. 몇 명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동작에다가 그래서 예. 나경원 의원하고 한번 붙여본다든가 이혜원 의원하고 그 서초, 뭐 서초 얘기도 나오고 동작 얘기도 나옵니다. 몇 명은 좀 가능하겠지만 예. 저기 나온 사람처럼 뭐 장관들 우르르 나가다 그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런데 지금 장관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출마 가능 지역을 보면요. 이른바 민주당에서 다 험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초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험지로 mon다. 그렇다면 기존의 의원들은 자기들은 험지가 아닌 곳으로 가고 새로 들어온 장관 출신들은 험지로 mon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장관들이 험지로 가는 거, 험지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장관들이 상대방의 당과 맞서 붙어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험지로 출마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물론 아까 윤영걸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장관들이 다 나가면 이제 일은 누가 합니까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관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솔직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고 국정감사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있었던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정말 현안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동력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20대 국회처럼 계속 앉아가지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초선이지만 경쟁력 있는 장관 출신의 그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관들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원규 교수님께는 좀 현실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장관들이요. 지금 뭐 한국일보 기사에는 3명이 등장하고 그 앞선 기사에는 4명이 등장하는데 이분도 이른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험지로 가게 되거든요. 이른바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살아 돌아올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높지 않으면 가서 그냥 온몸을 던지는 걸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상징적인 전략도 느껴지는 게 이제 지금 정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이례적으로 뭔가 이제 강세 지역이 아니라 취약 지역에 표진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미지와 전략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뭔가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 네. 그래서 설령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소기의 어떤 목적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제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의견이 아쉬운 게 일단 뭐 전문성 있는 신인들을 험지에 배치하는 그런 거에 참신성과 좋은 건 있겠지만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사실 그러면은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라든지 국방, 안보 이런 부분의 일관성이 좀 공백이 많이 크게 우려가 되고요. 각 부처의 수장들이었는데 뭔가 좀 단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또 대표님께서 새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꼭 새바람을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여야 막론하고 20, 30대의 어떤 청년 대표라든지 그런 어떤 그 참신한 어떤 인재를 발굴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지 않을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아직 영입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짙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꼭 왜 새바람을 장관 출신으로 새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건가? 2030에서 좀 괜찮은 사람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못 찾았다면 그동안 뭐 했냐? 또 이런 지적 받겠네요. 제대로
영입을 못한다면. 그래서 그럴까요? 2030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 그러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2030 표심 이탈에 화들짝. 그렇죠. 지금 여권이 사실 2030의 그렇게 인기를 크게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자 여당 설익은 청년 신도시 공약이다. 청년 신도시. 설익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이렇게 던져본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네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상의도 안 된 그런 내용인데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여기 기사 쭉 보시면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채택한 그런 정책은 아니지만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근데 요새 민주연구원이요. 양정철 원장 굉장히 위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앞서서 모병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논란됐죠. 그러자 이 모병제나 청년 신도시 보면 왠지 다 2030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생생용 뭔가 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요거 이거현 변호사.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내용. 예. 글쎄요, 뭐 기존에 이야기되어 왔던 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뭐 예. 이런 정책과 예.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다만 요즘 2030 세대들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떨어져서 예. 청년 신도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기존에 있는데 뭐 이렇게 포장지만 좀 다시 바꿨다 이런 생각이신 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만약 근본적으로 달라서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청년 신도시라고 해서 예. 뭐 청년만 사는 곳은 아닐 거 아닙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뭐 주택을 예. 만들어서 특별하게 특혜를 예.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그 자체를 어떤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는 청년 신도시라고 해서 예. 아주 거창하고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거창하고 큰 게 있다면 예. 그거는 마치 노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럼 노인 신도시도 만들어야죠. 지금 노인 문제, 복지 문제도 아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노인들이 예. 더 늘어나는데 청년 일자리 중요하고 예. 주거 문제 중요하지만 만약에 청년 신도시라고 해서 청년만에 대한 어떤 특혜만 예. 주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특혜 시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기존에 어떤 되어왔던 정책들을 예. 단순히 어떤 뭐 다시 묶은 거라면. 청년 신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묶어가지고 이래저래 정책만 합친 게 불가하다면 예. 특별히 새로울 건 없는데 예. 그것이 과연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완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래도 좀 약간 갸우뚱하고 저래도 갸우뚱하고 뭐 이렇다는 거네요. 지금 설명을 보니까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가 어제 처음으로 저녁에 썼는데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기사를 좀 다루고 있어요. 청년 신도시 뭐 이런 표현이 아마 좀 눈길을 잡지 않나 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는데 역시 험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민주당하고는요. 보시죠. 험지 출마 총대 매지 않겠다는 한국당 중진들. 지금 이 험지 출마는요. 이른바 이제 재선 정도의 의원들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중진들은 불출마를 하든가 험지로 가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홍준표 내 거치 두고 왈가왈부 마라. 내 거치는 내가 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황교안 대표 험지 출마 가능성에 묵묵부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뭐 별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가더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막상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뭐 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딱히 손드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은 험지 얘기만 나오지 누간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간지는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원의 전 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국회의원 내내 소위 험지라는 곳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험지 출마 운운하기에 참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철없이 나와가지고
원래 그런 이야기 하려면 민주당처럼 나는 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는 따뜻한 지 고향에 앉아가지고 매년 출마를 해오면서 선배들 보고 험지 가라. 오래전에 친구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자, 내가 가라 하와이. 오랜만에 듣는 영화 대사인데요.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험지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손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 예. 얘기하는 거 보면 드러나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하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험지 가라고 출마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예. 그래놓고 정작 자기 얘기가 오니까 예. 나는 다음 대선에 나가야 되니까 내년 총선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면서 너 나가라 뭐 하와이 뭐 예. 이랬어요. 네 친구의 대사에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겠어요? 감동을 하려면은 예.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감동이 있죠. 자기부터 살신성인 몸을 던져야지 감동이 있는데. 원래 감동은 뭔가 저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그리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렇죠. 이걸 때우는데. 과감하게 그걸 자기를 던져야지 감동인데 예. 지금 자기는 하나도 안 던지고 다들 남 보고만 하라고 그래요. 그 초재선 의원도 그 다른 중진들 예. 험지 나가라 출마 예. 포기하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공천에 분리할 때 불출마한다든지 예. 불복 안 한다고 사인 돌리니까 그 서명을 안 한대요. 그 서명이 지금 잘 안 된다는 네. 기사도 있습니다. 초재선부터 중진부터 다선부터 지금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면 보수 통합에서 빅 텐트를 치야 되는데 예. 빅 텐트가 빈 텐트가 될 것 같아요. 빈 텐트. 예, 텐트 치려면 폴대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하나는 쇠로 만든 폴대고 하나는 지푸라기로 만든 폴대고 예. 여러 가지 폴대로 만들어 이게 텐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희생이 좀 뭐든지요. 예. 자기가 희생하면 혁신이 되고 예. 자기는 놔두고 남 보고 희생하라면 그건 기득권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빨리 더 내려놓고 결단하고 좀 예. 빨리 좀 만나야 된다. 그리고 대통합하려면은 예.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나와서 유승민 의원 쪽만 할 게 아니라 예. 우리 공화당하고도 하고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예. 되는데 너무 좀 우물쭈물하면서 좀 세월을 보내니까 예. 감동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유대진 변호사는 뭐 옆에 이제 경쟁 정당의 상황이라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도 빨리 이제 그 국민들의 신뢰를 더 예. 회복을 해서 대한 정당의 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그렇게 바라세요? 그렇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날개는 양쪽이 민주당의 있어야 몸담고 계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예. 딱 그거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혁은 이루고 싶은데 나 빼고. 그러니까 나는 빼고 변혁을 좀 이루어 달라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당의 발전이 아닙니다. 자기의 당선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피로감을 되게 느끼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누구를 빼고 누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 당 전체가 당 구성원이 다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 혁신을 이뤄내라는 이 모습인데 누구를 어디로 가라 이런 모습 자체만으로도 되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뭐 물론 민주당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예.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좀 내려놓고 예.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험지 아니면 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선택들을 자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발적 선택.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선거 때, 공천 때만 되면 자발적 선택, 손 좀 들어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 많은 분란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그 사안과 관련해서죠. 보겠습니다. 나경원 패트 사건 첫 검찰 출두. 긴장의 한국당. 출석이란 표현이 아니라 출두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더 무게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표현 자체가요. 소속 의원 60여 명 검찰 수사 앞두고 있죠. 민주당 40명은 대부분 경미한 혐의. 반면에 한국당은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어요. 이게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혐의는요. 500만 원 이상 벌급된 피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이면 총선에 아예 못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속 의원 60명입니다. 총선 공천 그리고 대여 투쟁 변수로 등장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럼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상이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조사를 받고 어제 밤에 이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예.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은 본인만 조사를 받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마라. 그리고 조사 받지 마라. 이건 거예요. 근데 그렇다도 여러 가지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수사가. 글쎄요.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상 선결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 문제,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어저께 나경원 대표는 뭐 저항권까지, 불법상 저항까지 덜먹였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 선결 문제가 만약 불법 사보임 문제가 불법이냐 아니냐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 행위가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당연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주장이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그것을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불법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결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걸 맞고요. 논리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부분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데 특히 불법 사보임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유무죄,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양형과도 관련됩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검찰에서 처분을 할 때 불기소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국회의 광범위한 자율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했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어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선진화법이 새로 생겨서 문제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왔고 그 범위 내 그러니까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에 다 해당되는 영역까지도 일부 다 인정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양형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처벌할 때 이 불법 사보임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 같은 것도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한국당 쪽에서 그 부분의 다툼을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요. 검찰이 과연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할지 아니면 이 패스트트랙 이 충돌 사안만 놓고 수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이게 검찰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이 의도가 아니게 어떻게 보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영구 교수님? 저는 어제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출두했던 그 상황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읽힙니다. 한 가지 전략은 이제 대여 투쟁의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불법 사보임이었고 나는 그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당연한 저항 행위였다라는 걸 통해서 야당 탄압의 이미지를 이제 강화하려는 게 외부적인 메시지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내가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먼저 앞에 나가겠다.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당 내의 기강을 조금 다지려는. 리더십을 좀 더 다지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도 형사사건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변호해 줄 수 있거나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원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실효성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에 나왔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이것이 공천 물갈이라는 특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사실 TK 경북과 대구 지역의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니게 공천 물갈이하고 연결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 기소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서 이후에 이게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공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예. 예외 없이 법의 처분에 따라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걸 적지적 사건이라고 자꾸 판단을 하시는데 예. 명백하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해가지고 통과된 법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저항권 행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항권 행사라는 것은 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위반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나서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패스트트랙을 관련된 선진화법 위반한 거에 빗대는 것도 조차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사안 검찰이 이제 기소한 이후에도 굉장히 또 여야가 맞서는 이런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는데요. 북한 주민 북송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영화감독인 정선산 씨입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북송된 선원 2명. 알고 보면 영양실조 탓에 군대도 못 가는 그런 체력을 가졌다. 이런 사람이 무슨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느냐. 살인 누명 씌워서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 추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북한 내부 소식통과 주고받은 이 메시지 내용이 또 공개가 됐어요. 여기 보면 진범은 따로 있고 이 2명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진범 잡히자 귀순하러 NLL을 넘어왔는데 강제로 북송이 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귀순의 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두고도 굉장히 좀 이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 휴먼 라이트 워치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면은 이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이 평가가 맞다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북한 주민 문제와 관련해서. 고문 뻔한데 보냈다. 통일부 비판이고요. 한국 정부의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진범은 북한에서 잡혔고 귀순자 살인 누명이다. 아까 앞서 전한 그 내용 그대로 또 같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과 이야기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건 없어요. 증거 자체 공범이 다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법률적으로 구속 못해요. 풀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2개의 기사 봤는데요. 일단은 각각의 주장과 입장입니다. 아직은 100%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정부 입장, 통일부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요. 만약에 이 주장들이 맞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국제법 위반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잖아요.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속물이 우리 영토로 돼 있잖아요. 헌법 3조에. 그거를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를 그냥 오랜 심사도 아니고 한 닷새 만에 그냥 닷새입니다. 북송을 해버렸으니까 그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위반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신중한 그 조사가 이루어졌겠느냐. 그리고 어선까지 다 같이 보내버렸잖아요.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해외에서도 인권 쪽에 존중받는 게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됐잖아요. 사람을 우리 함부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도 함부로 사형 제도를 안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됐는데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얼마만큼 조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영토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보냈다는데 그 살인을 그 2명인가 3명이 했다죠. 그 좁은 배 안에서 16명을 어떻게 좀 했겠느냐. 거기에 대한 국민들한테 좀 납득할 만한 설명. 좀 이게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그 한국에 남겠다고 했다잖아요,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지금 아직 설이에요. 통일부 장관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정부가 좀 크게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인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하는데 햇빛 정책도 사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거잖아요. 햇빛 정책도.
근데 너무 좀 설익은 행동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탈북자 그러면은 한국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통일에도 큰 저는 지장을 줄 만한 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영 교수님, 사실 이 사안이 불거지고 한 5일 정도 조사하고 사실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런 사건을 조사하기 너무 짧고 확인한 기간 좀 더 신중하게 뭔가 알아보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을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야당을 중심으로 왜 정부는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쩔쩔매는 인상을 주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도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 지난번에 저 삼척항에 그냥 무단으로 사실 어선 침투 사건 그걸 뭐라 그럴까요? 뭐 어선이 도착했다고 할까요? 뭐 들어왔습니다. 항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치라든지 어떤 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부가 과연 인권과 안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좀 갈짓자 걸음을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닷새 만에 이루어진 이 졸속 사실은 어떤 조사이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실 여부에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사안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이건 굉장히 들여다볼 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해서 우리가 그 추방을 하는 거를 당연히 용인했던 건 16명을 살해했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해서 인권과 안보 지금 두 거를 모두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이거 말해서 하신 말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정부가 이렇게 했을까? 단순히 북한 눈치보기였을까? 저는 뭡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북한에 어떤 요구가 있었다든지 최소한 북한과의 교감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선원과 배를 다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배에 대해서 소독까지 하면서 어떤 증거인멸, 적인 요소까지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왜 불거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문자 메시지를 언론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못 봤다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보가 되는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문자 메시지가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혹시 그것을 끝까지 은폐했을 가능성이 모를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면 과연 밝혀졌을까? 왜냐하면 그 날짜에 3시에 북한이 북송하는 순간에 밝혀져 가지고 겨우 불거졌는데 그 순간까지 그냥 송환해 버리고 났으면 과연 이것이 밝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북한의 눈치 보기, 남북관계를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북한의 어떤 사실관계를 들은 다음에 어떤 요구라든지 내지는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완 변호사는 뭔가 더 깊은 사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뭐 속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화성 8차 사건 이른바 재심 청구가 됐습니다. 보시죠. 화성 8자 20년 옥살이 한 윤 씨 재심 청구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글로써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춘재를 법정에 불러야 한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재심 청구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저희가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교도소에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에 희망을 주시고 저를 인간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무척 존경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픈 다리를 제할 더욱 신경을 써주셨고 남들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글쎄 뭐라고 할까요? 뭐 감개무량합니다. 뭐 30년 전의 일이 진실 밝혀지고 제가 뭐 무죄를 받고 명예 찬다면 그걸 만족하겠습니다. 네, 이 8차 사건에 대해서 뭐 특정 성이 공개되면서 어떤 형사의 뭐 등장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기사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사안은 이제 재심 청구가 된 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원래 재심 청구면 어떤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떤 근거입니까?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예. 그 이춘재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했죠. 거기서 시작을 했고 또 예. 그 이춘재 씨가 그 말하는 그 부분들의 살인을 했을 사람이 그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재심 결정을 시도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또 일관되게 또 이 윤 씨 같은 경우도 예. 계속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그 이루어졌던 예.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예. 것들이 오류가 상당히 있을 만한 방법들이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춘재의 경우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게 무슨 어떤 재판이 다시 열린다면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주대인 변호사, 재심 청구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좀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재심이 상당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기존의 재판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심이 청구가 돼가서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면 예. 그 당시에 했던 법원이라든지 경찰, 검찰, 수사기관들이 모두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꼴이 되버리기 문재인이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재심 결정이 되게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그 신빙성 있는 진짜 진범이라고 추정되는 이춘재 자백이 있어버렸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그 뭐 다른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과학기술에 의한 여러 가지 예. 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제는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오히려 보통 재심 결정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호인단도 얘기하기로는 한 1년 안에 재심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럼 거죠. 재심이 돼서 재판이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기소했던 검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물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고하게 갇혔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복잡해지겠네요. 지금 이게 어디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따지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깁니다. 중국 유학생 국내에 7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학가가요, 지금 홍콩 시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나라 대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기사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그 사이에 네 분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홍콩 대자보. 그러니까 홍콩 대자보라는 건요. 홍콩 지금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반대 대자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중 대학생 충돌 잇따라. 한양대에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에 중국 유학생들이 오송 홍기를 붙이며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약간 좀 뭔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에서도 이 지지 대자보, 지지 현수막에 대한 훼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국 유학생들이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좀 벌어진 거예요.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인 줄 아나? 아, 이건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내정 간섭 말라. 이거는 중국 유학생입니다. 한중 대학생 충돌 확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대자보를 때려는 중국 유학생, 막아선 한국 학생들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 한양대 모습입니다. 어제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대학가로 홍콩 시위 사태 불똥이다. 고려대생, 중국 유학생이 대자보 떼거나 찢지 못하게 조까지 짜서 지키고 있답니다. 언론 자유 무시, 추방해야 한다. 이런 또 약간 극한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유학생 측에서는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온라인 설정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적으셨으면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쓰신 분이 주원규 교수님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그 중국과 홍콩 사이에는 이게 오랜 어떤 갈등이나 그 해묵군 그 풀기 어려운 좀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요번에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정말 급하게 다치게 되고 안타까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지지는 중국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모아야 될 텐데 지금 대학생들 간의 갈등이 다소 감정적으로 좀 격양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차분히 내려놓고 그 홍콩과 중국 사이의 관계보다는 보편적으로 지금 홍콩의 시민들이 상처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접점을 좀 그 부분에 찾아보자. 접점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접점이 쉽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대학가 모습이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중국의 5만 이렇게 쓰셨네요. 그 중국이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 그 위험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국인 입장에서 홍콩의 시위대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중국인이 아니었으면 중국의 주변 국가 내지는 주변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 깔려있지 않았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홍콩 시위대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전 세계 국민 내지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우월해 있고 과거의 중화주의 바탕하에서 어떤 뭐 주변 국가를 이렇게 업수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자, 이번엔 조대진 변호사. 뭐라고 쓰신 겁니까? 홍콩 힘내라 이렇게 쓰셨네요. 홍콩 주민들 힘내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홍콩 주민들이 뭐 무모하거나 많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중국 정부에 대한 그런 탄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록 다른 나라에서의 일이지만 좀 힘내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건 좀 지나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촛불과 오만 뭐 이런 표현 쓰셨네요. 그렇죠. 우리는 촛불로 정권까지 바꿨잖아요. 우리는 폭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된 우리는 나라.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예요. 중국은 저 천안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많은 희생자가 났잖아요. 문화 대혁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저는 중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좀 딱한 생각도 들어요. 민주주의를 모르는 나라에서 컸잖아요. 지금도 사실 시진핑 체제가 경제적으로는 뭐 자유를 지향하지만 정치 체제는 아직도 독재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사에 여기가 무슨 공산군가일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방 붙이고 대자보 붙이고 이런 문화를 좀 많이 좀 빨리 중국인들이 좀 오만해졌지 말고 아까 이규환 변호사만처럼 오만해졌지 말고 좀 겸손하게 좀 배워라. 왜 옛날에 고대 유대인 학교에 학교가 3년제인데 1학년을 현자라고 그랬어요. 2학년을 철학자라고 그랬어요. 3학년을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고학년은 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면은 한국의 민주주의 아직도 부족한 건 많지만 그건 좀 배워라. 이런 거를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민주화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좀 와서 배우고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저는 굉장히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한 뭐 네 분의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역시 중국 기사입니다. 보시죠. 중국에서 흑사병 2명 발생했습니다. 흑사병이요. 이거 패스트잖아요. 감염 확산되나 불안감이 중국 내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은 확산 위험 극히 낮지만 중국 주민들의 불안감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흑사병이요. 우리한테 또 혹시라도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패딩 점퍼입니다. 최전방 지역의 병사들에게 패딩형 겨울 점퍼가 보급됩니다. 기존 군복은 방한이 아닌 작전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방부는 이렇게 보온성은 물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춘 점퍼를 내놓고 내년엔 입대병사 전원에게 보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나라 지키는 분들에게 뭔들 못해드릴까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반려뱀입니다.
영국의 한 남성이 초대형 반려뱀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8년 전 약 20cm일 때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5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뱀이 버마 왕뱀 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냥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인 건 확실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위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고위직에 지명돼 화제를 모았던 30대 한인 여성 미나 장이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란 그녀의 주장과 달리 7주짜리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고 또 핵심 이력인 비영리 단체 활동 역시 과장됐다는 건데요. 이 논란 때문이었는지 지난 9월 미나 장의 지명은 별다른 해명 없이 돌연 철회됐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반려뱀이요. 잘 모르고 그 집을 방문했던 어떤 손님이 있다면 문을 연 순간 기겁을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